안녕하세요. 올해 제가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아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30살이 되었습니다. 20대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흐름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이미 한 번 결혼을 해서 시끄럽게 이혼까지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말해야겠습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행복한 삶을 꿈꿀 것이며 이혼이 나의 일이 될 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나의 결혼 상대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쓰레기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삶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매달려서 좋아했던 남편이 결혼 후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남자로 나타나 가끔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속을 긁었어요.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구박하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깨달았죠.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배우거나 돈을 벌어봐 라는 말도 어떻게나 상처가 되었는지요. 이미 26살이 되었는데 집에서만 논다는 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한창 피어나려던 사람을 주저앉힌 건 당신이었고 나도 놀 생각 없어. 어디든 들어갈 거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 내가 아직도 부잣집 공주인 줄 아냐? 너랑 결혼하면 나도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야? 당신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집 배경 보고 결혼한 거니? 그게 아니면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남편은 저가 취업하기 전까지 이런 말로 제 속을 긁어놓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2년 남짓하지만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요. 남편과 오래 연애한 건 아니었지만 만난 지 3개월도 안 된 때부터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제가 아니라 그분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나는 어차피 너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는데 굳이 사귀면서 시간을 끌 필요 없잖아. 오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을 해? 내 친구들은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취업 준비나 자기 개발에 바쁘다고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 덜컥 결혼하자고 하면 결코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보면 나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내가 직업도 없고 인망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있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을 만나 인사를 드릴까요? 되도록이면 빨리 인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나이는 단지 24살 뿐이라 나이가 매우 어린데 결혼 생각을 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결혼하자는 제안을 자주 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애정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가벼이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외모도 평범한 수준입니다. 누군가 봤을 때 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어려움 없이 밝게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마음 편히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저에게 결혼을 왜 하자고 조르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상대방은 외계인 너를 처음 봤을 때 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할 사람을 딱 알아본다는 것을 알잖아. 이런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직장도 있고 차도 있는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에 결혼해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나를 아주 좋아했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처음은 빚도 지고 작게 시작하는 게 보통이야. 내가 모나 오피스텔에 있는데 너는 몸만 들어오도 되니까. 내가 처음엔 몸만 들어오라는 소린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인 줄 알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나에게 잘해줬는데 그게 다 좋다고만은 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나보다 7살이 많았지만 나는 20대 젊은 시절을 즐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같이 놀거나 혹은 함께 여행하거나 싶어도 혹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기겁하는 걸 싫어했지.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면 부재중이라고 생각했고 전화가 수십 번 와도 있었고 급속하게 예민하게 대응했어. 야, 너 아직 집에도 안 들어갔는데 친구랑 노는 거야? 혹시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아니, 이 시간까지 노는 사람이 멀쩡하겠냐고?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문자로 남겨놔. 오빠, 이제 12시도 안 됐어. 내가 어린애가 아니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귀가 시간까지 오빠에게 간섭받아서 그만 좀 해. 그러던 오빠는 하루가 멀었다고 회식할 때 주점이며 노래방에 다 가는 걸 그때마다 연락 두절돼도 나 아무 말 한 적 없어. 너와 나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당연히 알 것 같은데 회사 동료들과 지낸 적이 있었어. 그래도 빨리 집에 들어가라. 아마 나이 차이 때문인 게 아닐까? 간혹 숨이 막히는 순간도 있었어. 그래서 사귀면서 중간에 3번 정도 헤어지자고 제안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집 앞으로 찾아와 울며 매달렸어. 처음에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는 저런 간섭과 숨 막히는 상황을 싫어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믿음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이별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날 끔찍이 생각하고 위해주는 남자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결혼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과 제 앞에서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한테 그러한 행동을 펼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꿔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나 우리 친정 부모님께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사회로서 대접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남편의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결혼 직후에 오한이 생겼는데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납품하신 기계값을 거의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셔서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심각한 질병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 채무 정리를 하느라 우리의 주택과 외제차를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되었고 사정이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내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않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은 건네주신 재산 같은 것이 앞으로 없다는 것이고 부자라 할지라도 3대가 되면 재산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요? 당신의 장모님께서 당신에게 땅과 집을 남겨주셨지만 아마도 부채 정리를 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대부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빚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르신께서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할 것인데 설령 어르신께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도 이처럼 허망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텐데요.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생 동안 그렇게 일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생각 이상으로 어머니를 위해 재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경기 북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는 땅만 평 크기의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엄마의 이름으로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엄마가 나중에 개발되기 전까지 결코 팔지 않겠다고 결심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고 엄마의 노후 자금이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재산을 처분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엄청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했지만 매년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재산세를 감당하면서도 이 땅을 판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차례도 엄마의 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장모님을 설득해서 그 땅을 팔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땅만 가지고 있으면 어찌 해야 하겠느냐?
지금이라도 팔아서 우리가 살 길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엄마가 팔 것이 아니라고 하셔도 억지로 강요해서 팔지 말아야 해. 그렇지만 최근에 그 땅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식에 흥분하고 있다며 싸게 파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해. 내 말이 틀리지 않다. 그때도 엄마와 대화를 하거나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 나와 엄마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쩌다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내게 밥을 벌리지 않고 논다며 구타하고 싸움을 한다 해도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를 일쑤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존심은 상했지만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일자리를 찾아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것 같다. 결혼 후 운명이 바뀌어 가고 있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위태로웠고 가족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물론 어르신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혼 전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고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결혼 전과 같이 친구나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2차, 3차를 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주말에도 제게 우선이 아닌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우선시할 때 솔직히 너무 서운했고 심지어 제 생일에도 다른 사람과 모임을 가진 것을 보고는 왜 자기가 결혼하자고 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집 형편이 예전만 못하니까 변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 나를 이렇게 홀대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내 생일날도 다른 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들어왔어. 엄마는 당신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용돈까지 보내주셨는데 당신은 어째서 이러는 거야? 생일이 뭔데 술만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촛불을 켜고 불멍하면 되지 않아? 나야말로 결혼하고 나서 당신한테 실망을 했다는 걸 알아? 맨날 집에 있으면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채기 나오는 말이야? 그래. 말대로 바라는 게 없이 너와 결혼했다고는 말하지만 근데 망해도 이렇게 망할 줄 알았나? 어쩌면 결혼할 계획이 있었던 제게는 그 계획은 모두 당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인지 들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주말마다 저와 함께 보낼 시간을 바라는 마음에도 남편은 아버지를 잃은 후 완전히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마지막으로 믿은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나를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마지막 신뢰마저 산산이 깨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여자가 있더라도 그것도 술집에서 심심풀이로 잠깐 스쳐가듯 만난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였어요. 알게 된 계기도 참 황당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한 날 본인 입으로 저에게 헛소리를 짓거리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나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한 건지 옷도 안 벗고 침대에 쓰러져서 배를 꼬이며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내가 선택을 정말 잘못한 거지 뭐냐? 미안하다. 진짜 너한테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바로잡을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남편 입에서 생전 처음 듣는 여자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카락이 돋보도록 소름이 돋았어요. 황당해하며 일단 다음날 남편이 한 말을 기억하는지 지켜봤지만 그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심하고 운전도 잘못해서 남편을 쫓아다니기는 어려워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맡겼어요. 다른 지출이 아닌 그 돈을 쓰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비상금을 모아왔던 것일까 싶을 정도였지만 남편이 저를 속이는 사생활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 순간 그 돈을 사용한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신소에게 요청한 후 열흘 만에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추악한 사생활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여자가 있긴 있었네요.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여자 집까지 드나드는 것을 보면 꽤 오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딱 일주일만 따라다녀봐도 쥐가 나거든요. 여기 사진과 남편이 만나는 여자, 다니는 회사, 연락처,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진은 좀 더 돈을 주셔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분명 예상했던 일이었는데도 제 눈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 문장으로 묶어서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 볼게요. 일이더라도 그 여자와 남편이 만나는 정황을 조사해 주시면 좋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웃돈을 추가하여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견훤에서 남편의 변화는 제 친정에 의해 일어났지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의 행동이 납득되었어요. 그 여자는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만난 여자였습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심지어 멀쩡한 직업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남편 놈은 결혼 전 그 여자랑 거의 사귀던 만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지고 저를 만난 것 같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헤어진 사람을 끊어내지 않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건 명백한 불륜이었습니다. 그것도 집까지 드나들 정도였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둘에 대한 뒷조사를 끝내는데 딱 2달의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잡은 덕에 돈도 모으기 시작했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주신 지참금 5천만 원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전셋집은 결혼 전에 아빠가 남편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자는 전셋집이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집을 반납하겠다고 말했고 딱 2년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느껴졌지만 저는 들어오면 밥도 차려주고 내조를 하며 기본적인 홈메이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다는 생각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서가 있음에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취하게 되는 법이죠. 언젠가 제 태도가 바뀐 것을 알아차렸죠. 보통 남자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며 부인에게 더 잘해준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남편은 심지어 그것도 못하더군요. 오히려 그는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우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어요. 정직히 말하자면 그는 제보다 7살 많은 남편이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명백히 그의 의도가 드러나기에 그때부터는 그저 불쾌해만 했죠. 그 당시에는 취업했으니 이제 너도 일을 해야지. 밥도 안 해주고 내 옷도 관리 안 해주고 이런 건 어디에 배짱이 있어? 였어요. 배고프면 당신이 해먹고 당신이 입고 다니는 셔츠는 당신이 직접 다려야 해요. 내가 퇴근하고 오면 밥 차려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해요. 내가 출근할 때 당신은 매우 다려주냐고. 나도 이제 돈 버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스스로 해보세요. 나이도 많으면서 그런 거 혼자 못하냐고.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많은 말이라 그런 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칼을 갈면서 이혼 준비를 착실히 하는 동안 이 놈의 인간이 엉뚱한 짓을 벌이더라고요. 그중 우리 엄마 땅이 있는 지역의 개발 계획인 뉴스에서도 몇 번이나 나오고 있었는데요.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 엄마가 주신 땅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혼자 부동산까지 가서 땅의 시세를 알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의 땅, 현재 엄청 오른 것 알아? 내가 알아봤더니 보상도 보상이지만 지금 팔아도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 살면서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그 땅을 파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해. 장모님께서 땅을 팔기로 하신다면 당신이 말 좀 해봐. 남편의 이 말을 듣고 나니 그의 실제 의도를 마침 이해했어요. 남편은 엄마의 땅을 팔아서 수익을 나눌 수 있길 바랐던 거죠. 물론 내가 받을 몫으로 돈을 받아도 어떻게든 자신이 주력으로 행동했을 테니까요. 글쎄, 엄마는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요. 엄마, 내가 재산을 어떤 권리로 팔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오를 것 같았나 봐요. 엄마가 땅을 살 때 3억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20억을 넘었겠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당신이 무슨 수를 쓰던 장모님에게 팔게 만들어봐.
그 중에서 먼저 3억만 당신에게 주면 나는 더럽고 치사한 일을 안 하고 사업할 수 있겠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알듯 말듯한 표정만 짓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엄마에게는 땅을 팔라는 말 1절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난 것 같네요. 그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는 사고를 해서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 언급했어요. 더구나 그 이유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미리 상의해줬다 해도 나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들었을 때 차마 안정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듣자마자 놀랐다고요. 여보, 나 사업할 거야. 회사와 사업을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남자가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돈 아끼겠다고 생각해서 당신께는 미리 말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만으로는 아마 사업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고요. 말이야. 아, 요즘은 적어도 3억은 손에 쥔 채 있어야 해. 조금만 카페라도 잡을 생각이야. 그런 식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비닐을 싸면 되는 거겠지? 내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왜 굳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의 생활에 대한 문제라곤 당신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도 입에 겨우 풀을 칠할 수준이고 내가 모르겠냐?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에게 땅을 팔아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봐. 그 인간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본인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엄마는 저희 땅을 믿으셨기 때문에 팔았던 거예요. 당신이 미쳤어. 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돈 주려고 땅을 팔아야만 하는 거야? 당신에게 손세게는 없어. 당신이 우리 엄마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 생각하고 있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사위가 직장을 잃으면 장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테지. 그래. 당신이 진지하게 말하면 장모님이라도 당장이라도 땅을 파주실 분이야? 장모님께서 딸이 굶어 죽는 걸 보기 싫다면 당장 땅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주시라고 해야겠어. 장모님이 너가 굶어 죽는 걸 보실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니? 내일 당장 가져가서 말하라고 해. 이런 걸로 시간을 더 끌며 독립해 나갈 건데. 준비를 마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단축하려고 했어요. 제 남편이 언성을 높여가며 고압적으로 땅을 팔자는 말을 했을 때 마지막 인내심이 끊겨버렸다고 느꼈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가 굶어 죽겠다. 당신 진짜 쓰레기야. 당신이 굶어 죽을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일 테니까 회사관은 앞으로 먹고 사겠지라는 말들을 들으며 제 남편이 이렇게 당당할 이유가 없을 텐데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려봐.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결국 오늘은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날이었어요. 날로 생각하고 그동안의 일을 전부 까발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숨겨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꺼내어 남편의 얼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들던 남편의 얼굴이 무표정하게 변했어요. 그러자 그는 발뺌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야? 누가 찍은 건지 몰라도 아니야. 결코 이상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여자 집에 드나들고 있는 걸로 모르겠다고 오해를 하냐며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야? 결혼식 때 온 여자가 미쳤다라고 어디서 나와 놀 것 같아? 오해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믿어줘. 궁색한 변명은 그만두고 결혼 사진 말고도 언제 당신을 만나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알았다면 내가 미쳤다고 당신과 결혼했겠니? 당신은 나를 참 잘 속였더라. 그래도 어떻게
나는 당신의 사생활을 손에 꼭 쥔 채로 알고 있거든. 오늘은 결판을 내야겠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결과로 알아서 저는 당황한 남편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여 남편이 통화 내용을 전부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잠시 후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은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기겁하며 제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즉시 핸드폰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한 건 그의 내연녀였거든요. 김수현 씨 맞죠? 혹시 최민우라고 잘 아실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내 얘기를 똑똑히 들어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해야 해서 전화기 너머로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여자도 지금 꽤나 당황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나의 말을 들어줄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말을 하는 편이야. 그쪽에 내 남편. 이제 남편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이 인간이랑 내연 관계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요, 나한테 전한 이유가 뭔가요? 다 알았으면 그쪽 남편을 잡아요. 들었더니 둘이 부부싸움 중이라고 하던데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전화 끊어주세요. 지금 끊으면 후회할 텐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너랑 남편이랑 둘이서 나를 엿먹이고 돈을 뜯어먹어서요. 호유식하려던 거 나 다 알아. 다 알면서도 니들을 엿먹이려고 참아준 건데 어쩌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그쪽 남편이랑 내 연관관계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내가 증거 없이 너에게 전화를 했겠니? 내가 다니는 회사도 다 알고 집이 어디인지도 알아. 한 가지만 말할 테니 너 내 남편한테 받아먹을 콩고물이 있으니까 만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는 건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이 인간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큰 돈이 생긴다는 건 헛된 꿈이니까 포기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봐, 요? 적당히 하세요. 나도 이제 그만 우리 관계 정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불륜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르게 돼야 할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그 인간이 회사를 떠나면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거든. 나는 버릴 거니까 너를 그냥 데리고 살아.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줘. 너가 좋다는 이렇게 이놈 밥줄도 제 손으로 끊는 놈이라고. 실업자의 빈털터리가 좋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을게. 내가 버린 쓰레기 잘 주워다 쓰길 바랄게. 전화로 싸우는 두 여자 사이에서 남편 놈은 방금 전에 기세 등등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 그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아요. 다 준비되면 조용히 떠나려 했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에 대한 최대한의 복수를 해주고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 동의해. 우리 엄마 땅을 팔아줄래요? 처음부터 당신과 결혼하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 당신이 더 소름 끼치고 싫어졌어요. 내가 밟은 똥이니까 제가 치워야죠. 별수는 없을 거예요. 당장 내 집에서 떠나세요. 언니도 들키고 본인의 성격도 낱낱이 드러나게 하니까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깨닫자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한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태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무조건 다 잘못 인정할게. 당신은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는 걸 알지? 일단 당신이 내 뒤를 살펴본 건 알겠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끈질긴 노력으로 나를 깨워준 거라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어. 사업 시작한다는 것도 다 당신이랑 함께 좋다는 거지. 설마 그런 여자 덕분에 하려고 했겠어? 여보, 알잖아. 얼마나 당신을 좋아해 결혼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마음 바짝 차렸으니까 제발 용서해줘. 구구절절. 왜 이렇게 글을 많이 하는지. 남편의 말이 나오면서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우리가 좋았다고 한 일에 대해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의 땅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이야. 정리한다는 사람이 엊그제 그 여자 집에 갔다 온 것을 거짓말을 하며 맞춰야지. 당신은 참 소름 끼치는 사람이야. 나에겐 더 이상 당신과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 할 말이 있다면 이혼 소송을 받고 난 후에 답변서를 잘 작성했으면 좋겠어. 결혼할 때 내가 쓴 돈과 위자료까지 다 내줄 의사가 있다면 퇴직금을 엉뚱하게 쓰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할 거야. 이해했어? 여보, 지금은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돈이라고는 퇴직금밖에 없는데 위자료까지 내줄 수 없어. 나는 절대 이혼을 할 수 없어. 소송하던 뭐든 하던 상관없어. 인정을 못하니까 어디 한번 해봐. 유책 사유가 명백한데 버틴다고 이혼을 못할 것 같니? 내가 증거를 이것만 남겼겠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집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 나 갈 데 없는 걸 알잖아.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난리 날게 뻔한데 나는 절대 못 가. 왜 갈 데가 없니? 당신이랑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 빈털털이 된 당신을 받아준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뭐겠어? 둘이 대놓고 만나는 거 안 말릴 테니까 당장 나가. 남편 놈은 제 기세에 놀아주고 옷가지를 챙기더니 울상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끝까지 궁색한 변명과 용서를 바라는걸? 멈추지 않았어요. 제 계획보다 이혼이 앞당겨졌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도 빨리 주변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엄마 땅을 탐내며 계속 땅을 팔라는 말로 쟤를 괴롭혔고 여자와 오랫동안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혼은 부부의 일이기는 해도 부모님도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가 더 속상해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애써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초심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놈이지만 아는 듯한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네. 내 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 놈이 뭔가 변한 건 엄마도 알아차렸어. 아무 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곁에 있을 테니까 소송이든 어떤 일에서든 내가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녀석들 가만두지 말아야 해. 토지는 내가 후에 전부 처분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남기고 내게 전부 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이 기울었더라도 그 놈이 무시할 정도는 결코 아닐 거야. 엄마가 이해해주니까 힘이 나. 엄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 아직 30도 안 됐지만 이런 작은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살다 보면 한 번씩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법이잖아. 나는 미리 그런 일을 겪어봤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래. 맞아. 우리 딸이 한 번쯤은 맞는 말인데 연놈들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거야. 남편을 쫓아내고 나서 나는 곧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 물론 증거물과 전화 기록으로 인해 나에게 유리하다고 말했어. 남편의 내연녀가 일하는 회사에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지 위해 편지와 사진을 첨부해서 감사부서로 보냈어요. 요즘 인터넷에 개인 정보를 올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조심해야 한다. 물론 몇 분 내서라도 벌금을 내면서 상대를 엿먹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자신의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예의 없는 행동을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그 사람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신분상 징계는 없더라도 소문이 만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남편이었다. 남편의 고향과 회사를 소장하는 일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남의 집 아래서 큰 일이 벌어졌었다. 시어머니가 분노하며 계속 전화를 걸고 심지어는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애들을 이혼하게 둘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절대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걸 못 본다나요? 그때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주 시원하게 내뱉었어요. 같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오나요? 그대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대개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딴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남자 집에 들락거리면 어쩌시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집의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강제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을 참고 살라고 하는 건가요? 최소한?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딸을 그 집안 며느리로 살게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참고 살면 잊혀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도 낳고 사돈댁 재산을 물려받으면 편하게 살 건데 나는 도저히 이혼하게는 못 두겠네요. 어쩜 아들이랑 엄마가 둘 다 뻔뻔하게 짝이었군요. 지금 감히 내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말을 합니까? 정말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집안인가 봐요. 내 딸이 법대로 할 것이니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아시겠죠?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당하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마 그렇게 대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기서의 이혼은 우리 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죠. 그녀보다는 뭔가를 가진 아들을 내보낼 걱정이 있으시겠죠. 다툼은 우리 시어머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하실 겁니다. 양쪽 부모 모두가 자신과 남편의 갈등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닌 제 쪽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지만 그녀가 책임있는 배우자로서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야 했고 나중에는 위자료를 깎아야 했습니다.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도 결혼 후에 제가 생활비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쓴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나요? 내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자 하더라고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꼭 누가 보면 본인이 이혼당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를 많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어요. 그 여자는 꼴에 망신을 당하는 건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남편과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나왔지만요. 저는 척도 안 했습니다.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원하자마자 바로 정리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찐 사랑인 줄 알았었거든요. 물론 그 인간은 집에서 쫓겨나고 다른 여자와 상견례 후에도 쫓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부모님 집으로 가서 겨우 버텨내다가 결국 취업하고 집에서 나와서 급하게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위자료를 주고 나면 남는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는 이 동네에서 집조차 못 구해.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야 했어요.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두고 갈 거야? 이혼하려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걱정해야 해.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잖아. 스스로 해봐. 지금이라도 이혼을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나는 정말 잘할 테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대답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살아온 시간이 더럽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해. 끝까지 그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해서요. 당연히 나는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은행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하는 순간 얼른 위자료를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돈을 받은 후 그 인간과의 비유는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짧았던 나의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납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끝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을 나이인데 저는 결혼과 이혼을 둘 다 경험했어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이혼 이후로 그 사람들 소식은 다행히들 없네요. 너무 어리고 순진했던 제가 바보 같죠? 그 사람 때문에인지 아직까지도 남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엄마는 세상에 그런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굳이 누구와 결혼하는 것을 제 인생 목표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 삶을 내실 있게 채우는 데 집중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죠.
어리고 바보 같았던 나는 그러나 나쁜 행동으로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